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장옥관입니다. 장옥관. 이름이 좀 이래 좀 낯설죠? 여러분 잠깐만 얼굴에 표정 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시가 찾아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저를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대. 예. 게다가 저는 또 여기 구미 사람이에요, 원래. 구미 저기 선산 장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천생산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릴 때 여기 구미에 엿을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러 대구 갔다가 직장을 78년부터 9월 94년까지 구미 공단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94년도까지 있을 동안에 구미에 나름대로 문화예술적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문학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좀 운동을 했죠. 대구 구미의 대표적인 그 문인들, 소설가들이 수요문학회 회원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는 제 고향과 곳이고, 돼가지고 5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묻힐 겁니다. 유학산 자라겠어. 우리 선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계하지 마시고 구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마침 여기 오게 되면서 금호산에서 제자를 만나가지고 저는 전심을 먹고 왔는데 아주 기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여기 구미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금호산에 오니까 여기에 수많은 기억들이 막 덮쳐가지고 오만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나이가 이제 70을 넘었는데 이 오랜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여기에 구미에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억이 눌러붙은 곳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뜻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미 인구가 몇 명이죠? 요즘 36만, 40만. 제가 78년도에 여기 왔을 때 구미 인구가 3만이었어요. 3만. 3만에 저기 이제 낙동강변에 벚나무를 제가 심었어요. 여기 완전 황무지 지역에서 현곡동도 없었고, 그래서 남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40만?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오셨죠? 적어도 난 4만 명을 오실 줄 알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문학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날의 삶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더 생활하고 그리고 일상과 삶하고 문학이 좀 더 밀착된 어떤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참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오신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은 문학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이 있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가지고 또 문학을 가지고 2시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안도현 선생님이 이어와가지고 아마 자기 이번에 나온 그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뭐라고 맞다 그랬지? 쓸데없는 것이 없이 눈부신 게 세상에 있어요. 그 시집을 갖고 자작시 해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시집이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집 나온 게 한 2, 3년 됐거든요.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낡은 느낌도 들고 하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와 영화라는 걸 갖고 가지고 시가 우리 삶에 어떤 점을 작용하는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시는 무엇이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이 너무 커서 질문이 안 된다 생각되시죠? 여러분 일단 생각하실 때 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한번 대화 좀 하자니까요. 무엇이 시입니까? 시. 아는 단어인데 의미를 모르는 것. 이미 아는데 모르는 거.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예. 시가 무엇일까요? 시가 왜 우리 삶에 시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 이걸 갖고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그래요. 시가 뭐길래? 아름다움을 함축적으로. 시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또. 할 말은 많은데 다 할 수 없을 다 할 수 없는 거. 표현하는 거. 예. 좋습니다. 또. 대개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말고는 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실 생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시가 보면은 우리 그 예술 장르에서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게 시입니다. 문학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게 바로 시거든요. 그때는 시가 종합 예술로 존재했었죠. 그래서 노래는 노래대로, 무용은 무용대로 가고, 그리고 노래 그리고 또 그 의미는 우리가 시로 분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장르가 시입니다. 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시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못 가르쳤어요. 국어 시간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다. 이 생각들은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은 시는 우리 생활, 삶, 역사,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응축된 내용들, 거기에 어떤 언어로 빚은 예술 장르가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것이 그동안 옛날에 특히 요즘 7, 80년대는 좀 나왔습니다만은 60년대, 5, 60년대 문학을 한 분들은 대부분 시를 현실과 유리된, 현실을 떠나 있는, 붕 떠나 있는 아름다움이 시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한국 문학사의 운명이, 불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념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문학은 현실과 그리고 언어가 이렇게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던 시인들이 대부분 월북을 해버렸어요. 60, 70%가. 남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언어만 남아있는 시인들이에요. 미학적인 그 시를 썼던 분만 남았어요. 이분들이 있는 시도를 교과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것을 예찬하는 시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드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체가 무엇이냐? 삶에 대한 어떤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가 뭐냐면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예술을 진선미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선미인데, 그러니까 인간 삶의 정신의 총화가 진선미입니다. 그러면 진선미의 진짜는 무엇을 진짜라고, 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선미의 진. 예? 참된 것들. 진정성, 진지함,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진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진선미에서 그 진은 참된 것이고, 진지한 것이고, 진실되는 것, 진정성, 이게 전부 다 진짜예요. 자, 그런데 그 진선미, 진정성 또는 어떤 그 진지함에 반대에 있는
성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지함의 반대말. 네? 진지함의 반대는 피상성이에요.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인 거. 피상적인 말은 그냥 말로 그저 껍데기, 지식만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피상성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피상적인 사람이 있고 진지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진지한 사람이 더 좋죠. 음식은 진지한 게 좋아요? 피상적인 게 좋을까요? 음식이 피상적인 게 어떤 게 피상적이죠? 모양만 좋은 거. 예. 피상적은 대개 보면은 저기 역전 앞에 있는 역전에는 주황색 간판이 붙어 있는 식당 음식이 피상적인 거죠. 진짜. 그거는 뭐 떠내기 손님이기 때문에 그 진지하게 저 음식을 안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역전 앞에 있는 식당이 정말로 맛없어요. 제일 그러면 맛있는 음식은 엄마 밥상이죠. 엄마가 해주는 것.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한 그 진지한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그 진지한 것이죠. 그런데 피상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그야말로 거죽지식이고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인 것은 결국은 인간다움이 없어요. 하나의 그냥 감각적이 그냥 뭐 저 기계와 같은 감각들 그런 상태가 바로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사람은 참 곤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성격이 피상적인 성격이죠. 왜 그럴까요? 왜 피상적인 성격이 가장 안 좋을까요? 진심이 안 느껴져.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피상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양 보면 대충 해. 금방 이야기했는데 금방 잃어버리고 딴 자기대로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네 참 성격이 참 피상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못 고쳐요. 진지하게 안 듣기 때문에 절대로 못 고쳐요. 피상적인 성격은. 그래서 그 진지한 어떤 성격을 갖춰야 된다. 그게 진지함이죠. 두 번째는 선은 뭘 말할까요? 선이 뭘까요? 착한 거죠. 착한 거. 착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의와 관련된 것이고 또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애정을 인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보낼 수 있는 마음, 측은지심. 이게 바로 착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진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착한 것들, 그리고 연민의 감정을 가진 것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죠. 여러분 연민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청유가 있죠. 연민의 마음이. 여러분 주로 어떤 경우에 연민의 마음을 가지죠? 이거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예, 연민은 어떤 경우에 연민을 느낍니까? 안쓰러울 때. 어떤 경우에? 노인이 힘들게 구름을 밀고 갈 때 연민의 마음이 생기죠. 그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도 좀 더 연민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할 때 고기 먹을 때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를 준 그 가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그렇게 가축으로 태어나가지고 온단지 죽을 때 고생만 하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 고기 주어야 되니까. 게다가 그 가축은 지 자식 거지도 지 또 가축으로 가야 돼. 최고의 나쁜 운명이 가축의 운명이에요. 가축이 근데 이게 인간이 보면은 가축의 죄는 뭡니까? 인간이 좋아가지고 인간의 마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통을 대대손손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가축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가축은 고기는 안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냥 도살해서 먹는 게 아니고 뺏어 먹는 게 정도로
달걀 같은 거. 그 좀 우유 좀 뺏어 먹고. 고등도 되면 그래 좀 낫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냥 난도질해가 먹어버리고. 그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그걸 가축을 가지고 사냥하고 장난으로 재미로 사는 거. 그건 안 되겠죠. 저기 무슬림에서는 저기서 그냥 죽을 때 바로 허락을 받고 가축을 도축을 해요. 우리는 막 도축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와 같은 측은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은지심은 그와 같은 생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풀 한 포기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죠. 꽃이 너무 이뻐. 꺾고 싶은데 깎을까 말까 꺾을까 말까. 갈등 느끼죠? 안 느끼죠? 안 느끼면 그 측은지심이 없는 거고. 아이고 미안하대 하고 하면 이 꺾는 거는 뭐 봐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툭 꺾는 건 이건 참 곤란한 일이죠. 그 측은지심의 다음 3단계는 어떤 게죠? 무생물에도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여기에 산을 막 파먹는 거 있어요. 공사하고. 산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걸 다 파먹어요. 인간이 뭐라고? 이 세계 지구의 주인이라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지구를 다 파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곳곳에 보면은 뭐 시비 세우는 사람들 있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그 바위 얼굴 납작에다가 왜 그걸 파가지고 지 이름 새겨지노? 그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바위는 나한테 얼마나 그 측은지심을 안 생깁니까, 그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한겨울에, 아주 되게 추운 지난 겨울에, 막 그냥 아침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냥 두꺼운 커튼 내려놓고, 거기에 뭡니까? 보일러 빵빵 틀고, 잘 잤어요. 근데 현관문 열고 나오러 보니까 바위가 밤새도록 꺼 있었을 거야.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겠나, 바위가. 그 측은지심이 있어야죠. 그 측은지심도 겁이 있다, 겁이. 그래서 그 겁을 최단위에 꼭 그걸 겁을 있는 사람이 시인들이다. 연민의 감정, 반성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 이게 착한 마음이겠죠. 그게 선이죠. 세 번째는 미는 뭡니까? 이걸 진과 선을 모은 것이 바로 미입니다. 그게 아름다우죠. 진실하고 착한 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진선미. 착하고 선한 것, 진실되고 선한 것,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귀결된다. 그게 진선미가 예술이고, 이렇게 인생의 본질은 진선미에 있다는 거죠. 그 진선미의 본질은 뭐냐면 장난기예요. 장난기. 그냥 갖고 그냥 잘 웃고 농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남 골려먹고 선하게 골려먹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보면 장난꾸러기들. 너무 진지한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그런 장난기, 이게 예술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끼라, 끼. 예술기. 장난기가 없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예술가의 어떤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다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면 돼요, 누구나. 종이 놓고. 시인은 오늘 아침에 시를 쓴 사람이 시인이에요. 등단한다고 시인이 아니에요. 한번 등단했다고 해서 평생 시 안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전직 시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는 오늘 아침에 시 쓴 사람이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거죠.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어요. 시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이까지 왔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를 쓰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포스티노는 거기 이제 시를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거든요. 안도인 시인도 저기 일포스티노에 대한 영화를 제목의 시를 쓴 적이 있어요. 황지우 시인도 일포스티노에 대한 시를 썼고, 많은 시인들이 일포스티노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시인들이 왜 일포스티노를 가지고 시를 썼을까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 포스티노는 이태리 말인데 그것이 우체부라는 뜻이에요. 우체부인데 여기에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섬에 칠레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네루다 있죠. 그 네루다 선생이 여기에 그 칠레에 그걸 망명을 하도록 오게 됐어요. 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망명을 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편지가 막 이기죠. 그 네루다 선생한테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달하는 우체부가 필요한데 거기에 섬에 있는 작은 우체국에 거기에 이제 우체부가 필요했는데 그 섬에는 대부분 문맹이라 가지고 글자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리오라는 어떤 청년이 거기 와서 자기 아버지는 고기 어부인데 고기 잡는 게 싫어 가지고 그냥 그것을 그냥 무의도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체국 공고를 보고 자기가 임시 배달부로 자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마리오가 보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그냥 편지가 오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여성들 편지거든. 거기 네루다 선생이 보면 정치적인 어떤 시를 썼지만은 연애 시를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인들이 그냥 그걸 많이 보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나도 시인이 되면 이런 연애 편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청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시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거 다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네루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시인이 되고 싶은데, 어쩌면 시인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영화 보신 분, 어느 분이 보신다 그랬죠? 영화 일 포스티노 보신 분. 네루다가 주인공이 마리오지, 그죠? 마리오한테 시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대까? 메타포만 생각나요. 시는 메타포다, 은유다,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바닷가에 천천히 자기 혼자 걸어보라. 자기 옆에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라. 우리로 치자면 동네 한 바퀴 하는 것.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인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거는 자기 주변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관찰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성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흘러가던 것을 진지하게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찰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처음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오가 우표 배낭을 메고 여기서 해변을 좀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부터 시작되죠. 자, 그래서 주변 자연의 세계부터 눈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네루다 선생한테서 칠레에 있는 친구들이 농기를 보내왔어요. 섬으로. 와가지고 저기 친구들한테 안부로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침 마리오가 앉아 있거든요. 마리오, 이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지금 이걸 갖고 마이크를 갖고 한번 이 친구들한테 말해봐라. 네가 살고 있는 이 섬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있다가 베아트리제 루소, 자기 마을에 있는 자기가 마음에 짝사랑하는 그 아가씨 이름을 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밖에 없어요. 세상의 아름다움. 섬에 대한 아름다움이 오로지 그 여성밖에 없었던 거죠. 베아트리제 루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네루다 선생에 의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그걸 여인하고 사랑하게 된 게 뭐냐면 시를 거기에 써가지고 읊어주면서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시는 전부 다 네루다 선생을 갖고 가지고 자기가 쓴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네루다 선생님한테 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그걸 했는데 그걸 잘 시를 갖고 꼬셨어요. 그러니까 그 네루다 선생님이 너는 내 시 갖고 왜 그러냐고.
왜 네 연애의 그 수단으로 삼느냐고. 선생님, 그 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갖다 쓰는 게 임자 아니냐고. 그 시라는 것이 굳이 꼭 시인의 창작물이 꼭 시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검대로다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시는 누구나 다 같이 옹달샘인데 누구나 퍼물 수 있는 게 바로 시거니까. 자, 그래서 시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이 섬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점점 눈을 떠가면서 거기에 삶의 아름다움을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네루다 선생이 자기 고향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녹음기를 보내면서 거기에 그때 못했던 것들을 녹음을 해요. 어떤 걸 녹음했죠?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자기 아버지의 그 서글픈 거물질 소리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종소리, 교회 종소리, 바람, 큰 바람, 작은 바람, 큰 파도, 작은 파다, 몽돌 소리 담고, 그리고 자기 그 아내의 뱃속에서 지금 숨쉬고 있는 파브리토, 자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하늘의 별을 녹음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감각이 열려버리죠. 하늘의 별은 그것은 시각적인 것인데 그걸 녹음기로 녹음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시인의 경지로 간 거죠. 그게 바로 메타포죠. 은유의 세계에 눈뜨게 됐다는 거죠. 그 은유의 세계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 이 세계는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고 메타포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포로 되어 있다, 이 세계는. 이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없다면 모르겠다 하세요. 이 세계는 메타포로 되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 세계는 전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세계도 없어요. 이 말씀은 이해됩니까? 언어가 없으면 이 세계도 없어요. 의자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자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메타포인 거예요. 실제 하는 사물이 아니고 언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걸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아주 실감 잘 안 나오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프랑스 말에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서 빠삐용이라고 혹시 아세요? 빠삐용이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는 나방과 나비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에요. 빠삐용.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한테는 나방과 나비가 구분이 안 돼요. 왜 우리 학교 볼모가 선생님 때 자기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대. 그래서 가서 그 다음 시간에 식당에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 카디만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맞더라고. 빠삐용은 밖에 없어. 우리는 나비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분화가 되는 거죠. 사물이 분화가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눈을 가르치는 단어가 몇 개쯤 됐을까요? 한박눈, 사랑눈, 또 우박, 여러 가지 있겠죠. 개봐야 10개 미만이에요. 근데 노르웨이는 그게 30개쯤 돼요, 30개. 그 때문에 눈이 다 달라. 명칭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한다는 내가 사례를 가져왔던 거죠. 결국 우리 세계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는 사물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사물은 언어를 매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계는 전부 메타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거기에 숨어있는 진실이든 또 그 사물이 갖고 있던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는 사람이 시인이고 그것을 독자들한테 배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체부예요. 일종의 나비, 푸시케. 그래서 메타포라는 단어는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옮겨주는 것, 이게 바로 메타포라는 그 어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시인은 우체부예요. 아름다움을 내지는 진실을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그 본래의 어떤 모습을
그것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시인이죠.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게 시인이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주변 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됐다. 메타포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당겨서 내가 할 말을 미리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것은 진실이라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상식에 있는 것들, 고정관념들, 상식, 상투적 인식들, 이런 것을 전부 다 깨부수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을 찾아내는 거죠. 시인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술가들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깨부수고 그게 아니고 원래 이거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사회는 통념으로, 우리는 지식으로 이 세계는 그냥 굴러갑니다. 지식체계, 제도, 관습, 통념, 이게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해버리면 이 사회가 혼란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규범도 만들어가지고 그 틀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거기서 문제가 없잖아. 신호등이 딱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돼야 되지. 무지개색으로 만들어가 동네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규범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 규범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늘 규범이 고착화돼 버리면 그 세계 새로운 걸로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린 사람이 시인들이고 예술가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옛날에 동치가 교과서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2줄짜리인데 엄마가 냄비가 달린다는 시예요. 2줄짜리 시죠. 냄비가 달린다. 제목인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냄비가 달린다. 엄마가 달린다. 다다다다다다 엄마가 달린다. 이 두 가지. 제 집에서 보면 싱크대에서 냄비가 다락 달리죠. 다다다다다다닥 냄비가 달린다. 엄마가 청소기 던져놓고 다다다닥 하죠. 그게 뭐 2줄짜리 그 동시였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왜 그 나무 실을 말이죠. 왜 그것을 개편하면서 왜 실을 왜 뺐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대 감각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굳이 엄마가 청소기를 돌려야 돼? 안 그래요? 왜 굳이 아빠가 왜 밥을 해야 돼? 안 맞습니까? 지금 약간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죠. 10년 같으면 택도 없어요. 100년 같으면 더더구나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젠더 감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도 100년 전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50년대 산하고 60년대, 70년대 산에 따라서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이 세계에 대한 질서가 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달린다, 다다다닥 청소기 던지고, 이게 안 맞구나. 이건 엄마, 아버지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여자로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남성분들 좀 불편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또 왜 저렇게 불안을 일으키노?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동등한 자유를 가지고 동등한 행복을 살 수 있도록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나무가 걸어 다닙니까? 못 걸어 다닙니까? 나무가 못 걸어요.
진짜로? 진짜로? 나무가 걸어 다닙니까? 못 걸어 다닙니까? 스스로 못 걸어 다녀요? 참말로요? 참말로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 모가나무의 원산지가 어디죠? 인도 지방이죠. 개수나무는 어딨어요? 중국산이죠.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원래부터 한반도에 자생하는 나무일까요? 아니죠. 저 석류는 어디서 나왔죠? 중동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우리 산야에 있는 나무들이 다 우리 한반도에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 왔단 말이에요. 문점이 다 일일이 다 안 옮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자기가 흘러온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무들한테는 한 발짝 뛰는 게 1년씩이라. 꽃 피고 열매대가 떨어지고 한 발자국. 그 다음에 한 발자국. 수수만 년 걸어가 있고 좋은 거예요. 맞죠? 걸법하죠? 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수수만 년을 걸어서 이 한반도에 왔다. 우리가 항상 인간 중심의 세계, 내가 집행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지만은 시간을 바뀌고 차원적인 어떤 사고를 하게 되면 이 생각들이 진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시인이 쓰고 예술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리오가 주변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또 자기 사회에 갖고 있는 모든 어떤 부조리한 것들, 그 다음에 통념에 젖은 어떤 이런 것들을 대해서 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섬에 거기 국회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수도 이번엔 정말로 놔주겠다. 나 표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대꾸도 안 하고 근데 표 또 찍어줘요. 근데 마리오가 항의하죠. 지난번에 분명히 네가 해준다고 했잖아. 거지나서 네가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뭐라고 지금 표 돌락하노? 라고 항의합니다. 선거철이라고 지금 말을 하기 힘든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끝없이 그냥 가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순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랑에 의해서 시를 만나고 그 자연세계에 눈뜨고 사회 현실에 눈뜨고 그래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일 포스티노 영화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시인이 돼가는 과정이 바로 일 포스티노예요. 우체부, 배달하는 것. 이 세상의 진리를 배달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이창동 감독이 찍었던 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봐도 한번 들어는 보셨죠? 이창동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죠. 영화 제목을 시라고 붙였어. 다른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순자의 사랑인데 뭐디 할 수 있을 텐데 시라고 딱 한 음절로 시라고 말했어요. 이건 뭡니까?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이 대구 사람인 줄 알죠? 그죠? 대구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우리 무례반 문학 동아리에 어린 시절에 10대 때 60년대 만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를 영화를 찍었는데 여기 영화에 혹시 이거 안 보시니까 설명도 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물어보지도 않아도 할 수 없겠다, 그죠? 그게 이름이 뭡니까? 그 주인공이 이거 보신 분? 예? 본명 말고 원래 원래 미자지. 미자씨가 약간 치맥기가 있는 양반이죠. 그 손자하고 둘이 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다가 보면 현수막을 딱 보고 시 한번 배워볼까? 여러분들 우연히 와서 내한테 엉뚱한 소리를 듣고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시를 뭐 한번 배워볼까 하고 찾아봤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시 가르치니까 강사가 나왔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 김용택이었죠. 서정시 쓰는 김용택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용택 시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갱변에 나가가지고 들꽃을 따라다보고 뭐하고 아름다움 기록을 하고 씻어보려고 아름다운 것이 싫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싫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서정시를 썼어요. 그 이창동 감독이 이제 유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보조왕사가 나온 사람이 황병성이라는 젊은 시인이에요. 아주 그냥 전위적인 시를 쓴 사람인데 그 일종의 유머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순수한 서정시 쓰는 김용택 옆에 황병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자, 그래서 이 미자는 가가지고 시를 끙끙거리면서 아무리 쓰려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찾으려니까. 자, 그런데 마침 자기 손자가 거기서 어떤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 소녀를 성폭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미자 씨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알게 됐죠. 우리 세계는 아름다움보다도 추한 것이 훨씬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그 반틈, 추한 게 반틈이죠. 근데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름다운 데는 시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 충분히 아름다워 있는데 거기에 시가 갈 필요가 없죠. 안들은 추한 거, 비루하고 낡은 것, 그것을 성스러운 걸로 바꾸는 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추하고 비루한 것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걸로 바뀌는 과정이 자기 시인도 성스럽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야 될 지점입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로 되는 것은 그것이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집이 아주 아름답다고 되어 있죠. 뭐 아주 균일 보면 벌집이 되어 있죠. 아, 예술 같다 그러죠. 그 예술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자연물. 그것이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시가 아니에요. 인공이 들어가야지 바뀔 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자축적인 아름다움의 미적인 체계니까요. 그건 예술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계가 보면 아름답지 않고 추하고 비루하고 여기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그것을 여학생에 대해서 애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피해자 집에서 돈을 연출해가지고 갖다 주기로 했죠. 그때 미자씨가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구해야 되는데 간병인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돈 많은 거기 영감한테 가가지고 그걸 요구를 들어주면서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줘요.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거기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죽은 그 소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보다도 돈을 얼마나 든지 적게 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 너무 염증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미자씨는 어떻게 됐죠? 그거를 손자를 자기가 그 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손자한테 해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라고 소녀원에 손자를.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배드민턴 치다가 형사들이 와가지고 손을 들고 가요. 감옥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다리에 가서 떨어져 죽어요. 속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시는 윤리, 진정성이죠. 그게 시는 것은 진정성이, 그것이 시는 진정성이지 아름답고 그리고 또 착하고 이쁜 것을 언어로 하는 것이 시가 아니라고 그걸 이창동 감독은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시라고 썼던 거죠. 그것이 바로 미자가 갔던 길입니다.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다가 결국 이 사회의 모순, 이 세계가 모순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죄하는 그 삶.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실천했죠. 자, 그래서 시인 뭐냐면 윤리다. 강한 윤리감. 이것이 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앞에 시는 일 포스티노하고 그 다음에 이창동 감독의 시. 세 번째는 이제 패터슨
감상하셨는데 지금 영화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죠. 솔직히 무슨 이야기인지. 만약 생략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금방 와닿지는 않을 싶어요. 패터슨은 이것은 뉴욕 부근에 있는 뉴저지주에 있는 패터슨이라는 도시에 23번 버스를 모는 버스 기사가 이게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일주일간의 그 행적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일주일에 이것은 사실은 7면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한 편의 영화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보셔야 되는데 짧게 봐서 잘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이 영화의 형식적인 특징은 뭐에 있습니까? 반복이죠. 반복.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시작되고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고 아내가 준 그 도시락 들고 출근하고 그다음에 승객들 이야기 듣고 씻고 다시 돌아와서 카페에 가지고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마무리하는 그게 반복입니다. 이 반복은 사실은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일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일상의 본질은 반복이죠. 똑같게 반복적인 삶을 삽니다.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면 편리하죠. 새롭게 안 해도 되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 되니까 일종의 제도, 규범, 상식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면 우리가 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겨움이 생기죠. 반복은 똑같은 그래서 여행도 하기도 하고 음악회도 가고 좀 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그 반복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이 주는 어떤 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어떤 삶의 숙명이 바로 반복이기 때문에 그 일상이 바로 그 어떤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는데 반복의 양상을 이 영화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원작은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라는 패터슨에서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대시인의 작품이 바로 패터슨이죠. 자기 사는 고장의 이름으로 된 영화를 썼습니다. 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인데 이 양반은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수백 명을 받아냅니다. 소아과면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진료지에다가 매일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바로 시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복의 양상은 우리 영화에서 양상이 뭐였죠? 반복의 양상이 영화에서 방금 보셨던 중에서 개 산책하는 것 패턴이 똑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 버스 운전하기 전에 옆에 와서 그냥 와가 출발하기 전에 와서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 있었고 반복이죠. 또 뭐가 있었죠? 예? 우체통 치는 거 마빈 강아지가 매일 차는 거 반복이죠. 또 매일 먹는 거 반복이죠. 또 쌍둥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쌍둥이가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이죠. 또 뭐 있죠? 안의 그림 패턴이지 반복이죠. 패턴이 있죠. 케이크 문양도 전부 다 반복이죠. 또 어떤 반복이 있죠? 눈 뜨는 것도 반복하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잠자리 자세가 반복이죠. 자, 그럼 또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예요. 반복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주인공 버스 기사의 이름이 패터슨이죠. 근데 실제로 저 배우의 본명이 아담 드라이버예요. 짐 자무시 이 사람이 시인이에요, 원래.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버스 드라이버 이름이 아담 드라이버라. 그리고 왜 그 직업을 버스 기사로 했을까요? 노선 버스를 반복. 계속 삶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인은 전부 다 현대인들은 일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복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었죠? 반복 다음 페이지. 자, 그래 반복의 의미는 뭐냐면 앙리 르페브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사회의 일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현대사회는 일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종교,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숭고한 어떤 그런 것들의 가치는 사라지고 대중 광고 들어오고 그다음 소비 욕망에 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삶의 현대사회의 일상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성이 삶에서 들어온 게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계기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도 이 현대 일상적인 어떤 대중 소비 사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88 올림픽이죠. 88 올림픽부터 우리 사회가 대중 소비 사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80년대 88 올림픽 이전에 일간지에 보면은 항상 이달의 시, 이달의 소설이 들어왔어요. 문화면에. 그 달에 우리나라에 발표된 시들을 거기서 한 꼭지를 해가지고 그걸 비평을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 그거 뭐라고 문학하고 시를 한 페이지, 한 꼭지를 줬어요. 그 자리가 뭐가 들어왔어요? TV 드라마가 들어왔어요. 소개하는 걸로. 내가 스포츠가 들어왔어요. 80년대 들어온 대중소비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TV, 컬러 TV 들어왔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스포츠, 섹스. 이 3S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흑백만 보다가 컬러 오니까 전부 다 완전히 뿅 가버렸죠. 총 천년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시각의 즐거움이 됐어요. 그 쾌락에 대해서 눈뜨게 됐죠. 그리고 보면 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저도 일찍 사실은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88 올림픽 이전에 가다가 친구한테 여성 운전자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운전하고 있는 거야. 야, 친구한테 전화해가, 야, 오늘 여자 운전하는 거 봤대, 형. 진짜로? 그 친구 반응이. 진짜로 봤다니까? 여자가 운전하더라니까? 그 대화했다니까? 지금 보면 웃기잖아요. 그게 80년대 였다니까요. 그 안의 세계에서는 그걸 전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운전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습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중소비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광고 의무법이 들어오면서 우리 욕망이, 소비에 대한 욕망이, 거짓 욕망이 우리 삶을 잠식하게 됐어요. 때문에 광고가 지배하는 그 기호학의 세계가 시작됐죠. 알게 모르게 여기 광고 TV에서 나오는 것들. 요즘은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속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결국은 여기서 앙리 르페브르가 했던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이죠. 가짜 현실이 현실을 능가하는, 지배하는 거죠. 가짜 현실이 진짜 현실을 넘어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거기 살인의 추억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가짜 그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나이키 신발인데, 나이스 신발을 주면 더 화를 내거든, 애들이. 근데 똑같은 MOU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MOU가 뭐라 그러죠? OEM이지. OEM으로 만든 거죠. 제품 똑같아, 성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가 나이스냐 나이크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 실질적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미지라.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거짓 욕망에 대해서 우리 삶이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죠,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시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것이에요. 이 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반복뿐만 아니고 차이에 있어요.
그 사실의 메시지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반복이 아니고 반복에 있는 차이입니다. 차이를 양상이 뭐가 있었죠? 아침에 똑같은 자세에서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부의 잠자리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잠자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시계를 늘 보죠. 7시 몇 분에 7시, 7시 반까지 똑같은 시간 한 번도 없었죠.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그 승객들과의 대화 다 달랐죠. 그리고 또 여기서 카페에 매일 가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다르죠. 그게 계속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인데, 그리고 안에 작품도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차이를 발견하는 눈, 시인의 눈이다. 그래서 이 시인의 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아까 피상적인 어떤 삶이 우리가 보면 인간다운 어떤 삶이 아니고 피상적인 것은 결국 인간을 사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그것을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이것을 세계를 보고 사태를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주어진 가짜 정보를 갖고 살게 되면 그것을 피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체적으로 판단할 줄 못하는 거예요. 이 진지한 피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거기에 대한 미시한 차이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감독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반복 속에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담 드라이버는 그 시를 쓰면서 매순 그 사람들이 차이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승객들의 대화를 다 들어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여기 똑같은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시간의 공간에서 여기 똑같은 어떤 화자와 청자, 강연자와 또 여기 청중 이런 어떤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옷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누렸던 일과도 다 다르죠. 그러나 그냥 뭉뚱그려 해버리면, 뭉뚱그려 이야기해보면 그냥 바로 강사와 연사와 청중으로 그냥 묶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것의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 바로 그 시인의 눈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냐 아니냐 따르는 것은 우주적인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이죠. 그래서 아까 거기 그 네루다가 주변 세계에 대해서 천천히 돌려보라고 했잖아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비밀 찾기 위해서 천천히 차이를 잘 발견하는 거죠. 똑같은 패턴 속에서 숨어 있는 차이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시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을, 차이를 알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를 읽고 쓰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일상적인 예술가로 사는 삶은 중요한 어떤 그런 방편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요새 지금 유행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카시 있죠. 요즘 보면 전부 다 카메라 꺼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 옆에 그냥 5줄짜리 뭐 그걸 시 쓰죠. 디카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것을 그냥 사진을 찍고 그걸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자랑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진짜 어떤 특별한 장면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장을 붙이는 것. 이게 예술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술의 일상화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구미 여기 문화예술대전에 디카시 공부 많이 하죠. 나도 여러 번 심사를 했는데 여러분 성함은 못 찾겠더라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일상예술가의 첫걸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오늘 아침에 시를 쓴 사람이죠. 오늘 아침에 계속 시를 쓰고 문자를 옮기고 그러면서 또 하루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은 조금씩 나은 쪽으로 진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피상적인 생각, 규범, 상식, 통념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일장에 가보면 금호산 백일장 심사하러 가보면요
제일 재미있는 게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제일 재미없는 게 일반인과 대학생.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학생들이 더 많이 보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학생들이 그 대학생 시가 재미없을까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뻔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의 상태 이전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상태 아이들은 다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시가 재미가 없어져요. 다 아니까. 그 아이들은 모르니까 계속 질문하죠. 아이들 잘 때.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계속 묻죠. 그의 상태죠.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질문하는 사람. 그래서 알고 있는 기지의 어떤 그런 알의 세계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쓰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쓴 시 중에서 안개라는 시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가 학교 출근하는데 안개가 푹 깼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안개 없겠네 하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6살짜리인데 5살짜리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눈 떠보더만은 창에 갔다마는 막 달려오대.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렇게 구름이 터졌어 그래. 구름이 터졌대. 이거 어떤 시인이 그걸 쓸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게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애들 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안개구나. 하나도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처음 보는 것으로 낯선 걸로 그리고 늘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맞나? 아름다운가? 추한가? 여기에 대해서 거듭거듭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패터슨에서 짐 자무시 감독이 우리한테 전한 메시지가 그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는 아주 일상적인 시를 썼습니다. 일상 예술가예요. 원래 이 사람이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에 갔거든요. 유럽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보들레르가 현대 시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이 현실을 떠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뭔가 지점에 시가 있다고. 숭고한 것들, 상징이 있는 것이라고 시를 썼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미국인인 아주 실용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윌리엄 칼로스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시를 썼죠.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뉴욕파 시인들이 있어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일상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한테는 일상에서 길러지는 시들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예술에 왜 필요한가? 시쓰기의 궁극적 목적은 종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시를 쓴 사람의 시로 차이를 발견하는 힘으로 매 순간 거듭나는 일이라는 얘기죠. 영화에 아까 보니까 패터슨이 자기 쓴 시를 아내가 당시 시가 너무 좋으니까 복사해서 남기자고. 혹시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 복사했죠. 그러던 하고 계속했죠. 근데 계속 미뤘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굳이 지하실에 있는 시를 갖고 가지고 소파에 던져놓고 영화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걔가 다 찢어버렸죠. 자기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걔가 찢어버리기를 바라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게 들어가는 영화관에 갔죠? 영화는 보면 정신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시를 다 없애버렸죠. 그럼 그것이 찢어버리는 그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아내는 굉장히 아깝다 그랬죠. 패터슨은 어땠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는 쓰는 시작 행위가 중요하지. 시가 쓰는 그 결과물은 시하고는 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를 써가지고 자기가 뭔가 존귀해지고 내가 시 있는 명칭을 달기, 호칭을 듣기 위해서 시 쓰는 것은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죠. 시를 쓰는 행위, 시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작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감독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죠. 그래서 패터슨이 일본 거기서 시인이 와가지고 패터슨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빈 노트를 줬잖아요. 거기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쓰여지지 않는 빈 노트를 주고 거기 가면서 아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하 알지? 아하. 시자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는 그 과정에 있는 것, 행위, 시작의 행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을 차이를 발견하는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시 쓰는 이유고 시를 읽는 이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주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제도, 규범, 상식, 지식 이것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 말하면 고착되는 어떤 우리 인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찢어는 데에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실, 진리, 착함 그리고 그것을 장난기 그래서 진선미를 찾는 일이 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내용들인데 시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제가 그 80년대 중반인가 거기에 대구에 인류 영화이고 이류 영화관이 있어 그 자유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 근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보니까 관객이 우리 부부밖에 없어. 거기에 이 포스티노에. 그런데 또 가보니까 영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슝 저기서 말이죠. 슝 하더만 영화가 끊어져 버려. 먹통이야. 옛날에 60년대 보면 영화가 슝 하고 사라졌잖아요. 슝 사라진 거죠. 너무 낯선 경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서 영화 그 상영 기사가 백발이었어요. 내보다 더 백발이었던 거예요. 그래 나와서 우리 두 사람이 앉았는데 여기 와서 인사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영사기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영화 필름이 끊어졌는데 곧 조치해가지고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가 뭡니까? 그 영화 중에서 뭐가 있죠? 시네마 천국.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이 현실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런 개인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먹먹해진 순간에 이 시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시. 그 나이였다. 시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나이였다. 시가. 나를 찾아왔다. 모른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아니다.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다.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밤의 가지에서 호련히 다른 것으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다. 또는 혼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시는 건드렸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어 있었다. 열이나 잃어버린 날개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보았다. 거부를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이 첫 줄 섰다. 어렴풋한 얻지 못할 순수한 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사람의 지혜 그리고 문득 보았다. 풀리고 일린 하늘 유성들을. 시가 어떻게 해요? 그 나이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시에 이 도서관에 여기 앉았겠죠. 시가 찾아왔어요.
그 나이에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몰라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외로움 때문에, 내지는 또 어떤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 신은 찾아옵니다. 남하고 같이 다 있을 때는 시가 오지 않습니다. 뭔가 내한테 혼자 있어야 될 그런 이때 시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나이가 이랬다고 그랬어요. 시가 나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내가 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 내가 찾아오는 것이 수동성이에요. 내가 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 내한테 찾아오는 거죠.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시가 나를 쓴다고요. 언어가 시를 쓰는 것이지 내가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요거밖에 16비트 컴퓨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는 우주에 있는 슈퍼컴퓨터예요. 그것이 이걸 시를 써야 되지 내 머리로 쓰게 되면 한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도 지 머리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때문에 결국 우리 수동성의 어떤 자세로, 수동적 자세로, 소극적 자세로 시가 나를 찾아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까? 아이를 낳아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그죠? 자기가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이를 놓는 거지. 어이가 배태대가 아이가 스스로 낳는 것이지. 나는 몸을 빌려주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시는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는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것이 모른다 그래요. 거기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겨울에서 강에서인지 언제인지 모른다. 예수 모른다 그러죠. 안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안다고 하면은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요 안에 알의 범주에서 밖에 그것을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모른다 하면은 나머지 것은 99%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말을 하든 진리를 말하든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야성경에서 전부 아니다고 말하죠. 이것은 아니고 하면 나머지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시에서 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겨울에서인지 강인지. 겨울은 뭐 시간이죠. 강은 공간이죠. 시공간 속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부정합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 있던 이 목소리가 아니고 뭐 규정된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침묵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침묵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다. 시에서 문득 나를 부르는 소리. 시가 나를 부르는 것이죠.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다. 밤의 가지에서. 밤의 가지가 메타포죠. 밤이라는 것을 나무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밤 중에 하나로. 밤의 가지에서, 그러니까 그냥 낮에 시가 잘 찾아안 오죠. 밤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밤의 가지에서 혼련이 다른 것으로부터. 이게 뭡니까? 아까 차이잖아요. 차이의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차이를 모르고 똑같은 거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시의 감각을 가르치게 되면은 혼련이 다른 것로부터 그것이 두드러져 내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련이 다른 것으로부터 찾아왔어요. 어떻게? 격렬한 불 속에서 나왔다고. 갑자기 시가 찾아오는 순간 막 들리면서 어떤 깨달음의 가지, 어떤 가장 절실한 것들, 이런 것에 불어서 시가 날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혼자 돌아오는 길에, 시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내게 신경을 쓰여 내 안에 진정하게 내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시는 찾아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결국 얼굴 없는 나는 뭐라 말하는 거죠? 뭐냐면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시를 알게 되고 시를 읽게 되면 결국은 내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찾는 것이죠. 자, 혼자 있는 길에서 그렇게 얼굴 나를 시는 건드렸다. 끝없이 계속 시가 건드리다 그랬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고 또 뭔가를 시가 나한테 건드리는데 뭔가 써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밀고 명사, 이 사물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름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되지 못하고 눈은 멀었어요. 눈을 떡 불고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을 전부 다 가짜를 보는 거죠. 진짜 눈 감았을 때 진정한 그것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은 멀었다 그랬어요. 그런 순간에 때 내 영혼에서 뭔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열이 나가지고 잃어버린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뭔가 잃어버린 열정에 가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해봤어요. 어떻게 그 불을, 내한테 찾아온 그 불, 등불, 싫어하는 등불, 그것을 나름대로 해독하면서 어렴풋이 첫 줄을 섰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어렴풋이, 이것을 명백하게 하면 그것은 가짜고, 어렴풋하게 해야지만 진짜에 갈 수 있다. 아까 슈퍼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시가 말할 수 있도록. 그건 뭐냐면, 그것을 어렴풋이 쓰는 것이 말하면 무의식에서 그것을 시를 불러내는 일이죠.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은 우리가 인지의 상태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서 뭔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렴풋이 썼어요. 어렴풋한 뭔지 모를 무의식에서 나온 그것들. 과거의 트라우마든 첫 장면은 나한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장면. 그것들이 사실 나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무의식이. 자, 그것에 대한 그것의 본질을 비로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은 순수한 넌센스예요. 우리가 의식이 없이 무의식에 있는 상태, 의식의 상태에 넘어 있는 것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넌센스예요. 그 아는 경우에 전부 다 뻔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상식적인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그것을 지점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 지혜는 몰라야 돼. 알면 이게 좀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에밖에 안다는 거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득 나는 봤어. 풀리고 열린 하늘 유성들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끌어버렸는데 이 내용들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막 쓰는 겁니다. 이 때문에 뒤에 있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그리죠. 이것이 바로 시의 본질이면서 시 쓰기의 방법들이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시를 써보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서 차이를 발견하고 일상의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매일 아침에 시를 써야 된다는 고리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방법.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10분 동안 빨리 나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쓰는 방법. 그 매일 아침에 그런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시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있는 그 움직이는 그 힘,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것들, 나를 그냥 추동하고 있던 그것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끄달림에 대해서 우리 해방됩니다. 그래서 문학적 치유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죠. 그래서 10분 글쓰기, 그것을 매일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반복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진짜 진정한 현명한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사는 삶,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었습니다. 요 뒤에 붙어있는 시들이 제가 이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시편을 몇 가지 썼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그냥 참고하시고 나머지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신 말 중에서 내가 보충할 것,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